안녕하세요. 네, 5명의 후보 다들 완주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죠? 그렇죠. 현재 이게 오자 양강 구도죠. 네. 이게 좀 출렁거리겠지만은 큰 틀에서 이 구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 완주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양강이 이제 팍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밑에 양강 밑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양강에 합류하기는 그럼 요거는 이제 큰 틀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오자가 양자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거죠. 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원래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게 87년 이래로 보수가 제일 큰 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진보하고 이른바 뭐 민주개혁 이렇게가 뭐 합치느냐 뭐 나눠지느냐 중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쪽에서 유동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문제도 그랬고 그렇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바로 5년 전 10년 전이 그랬었던 예. 거고. 근데 지금은 그 보수가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는 변수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이 분류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칠게 봐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진보, 안철수 후보를 중도라고 한다면은 진보 중도가 경합인 거고 보수는 이제 변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캐스팅 보트지 않습니까? 또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나머지 세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진보나 중도 후보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세 후보, 보수 후보 2분, 진보 후보 1분이 뭐 과거에는 완주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양쪽 가운데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도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마주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 다 완주 강력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일단 처음에는 다 완주한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나올 때부터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지지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유의미한 지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역적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적? 당신 때문에 누가 당신 졌다. 때문에 누가 졌다, 누가 됐다. 이게 항상 이제 있어 왔던 이제 프레임인 거예요. 좀 이제 진보 정당이 사실은 여기 피해를 많이 봤었고 보수 쪽에서 보자면 97년 이인재 효과라고들 하죠.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이인재 후보가 역적이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지율의 문제와 역적 프레임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또 돈 문제도 많이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법적으로 15% 이상 득표하면은 법정 선거 비용 내에서는 다 환급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100% 환급? 선거 공영제니까 물론 이게 심사를 해가지고 좀 걸러내기도 하는데 한 97% 뭐 98%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10% 이상은 절반. 이 문제도 보통이 아니죠. 각 후보들 상황은 어때요? 지금 법적 선거 비용 일단 말씀드리자면 5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500억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아니로 아닌 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써놓고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써놓고 환급 받을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사실 내핍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건 안 쓰고 선거죠. 했던 경험이 있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제 완주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어차피 협치나 연정이 한 축이 돼야 되는데 의석은 부족하잖아요. 지지율에 비해서. 그러려면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이게 기본 전략인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역적 프레임. 이게 이제 정의당 지지자들하고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이제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까? 요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 지지부진해요. 그게 문재인 후보가 흔들리니까 그쪽으로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지지자들이 이렇게 문재인 후보 쪽 유입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양강 구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의당은 불리해지는군요. 그렇죠. 나머지 두 보수 정당은? 자, 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두 보수 정당은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이 걱정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수 있죠. 진보 정당보다는. 그리고 이게 역적 프레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문재인 후보를 제일 싫어하는데 뭐 당신 때문에 뭐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프레임의 두 가지 다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의 선거에서 이번 선거 너무나 독특합니다. 보수 정당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보수 유권자들도 처음이에요. 예, 예. 오히려 좀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해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수적인 후보들은 아니 나하고 제일 맞는 사람한테 찍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덜 싫은 사람한테 찍어야 되는 거냐. 이 초유의 고민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정도로 나뉠지 예측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안철수라도 찍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보수 유권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프레임이 보수 정당 사이.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 연대 문제. 예. 근데 이거는 뭐 유승민 후보가 너무나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절대로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치자면은 그쪽이 그것도 오히려? 뭐 제가 가능성 높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능성으로 볼 때 그게 차라리 있는 편인 거죠. 네, 네. 어떤 합종 연행이 과연 가능할지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네. 모든 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무력자로 일컬어지는 세 사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고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자, 국회 청문회에서 이 세 사람을 직접 신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은 과거에 검찰에 출석할 때 뭐 레이저 쏘던 거에 비해서는 좀 표정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과거에 그 도도하고 당당했던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눈빛이 많이 풀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2기 특수본,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이 지난번 특검에서 보지 못했던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그 부분을 수사를 다 마쳤을 거고요. 예. 그 밖에 개인 비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마도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혐의는 뭐죠? 어떤 법 위반이죠? 지난번에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는 8가지 혐의인데요. 네. 뭐 현재까지 이제 대체로 보여지기는 한 11가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 다른 것들은 좀 혐의들이 뭐 이렇게 높지 않은 거고요. 네. 그 죄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수사방해 부분. 그건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방해. 사실상 특별감찰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니까 역시 죄질이 안 좋은 거고요. 예. 아마 개인 비리 부분에서 그 2014년 5월 초에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예. 그 뒤에 상당한 억대의 뭉칫돈이 정강으로 돈이 들어갔고 또 그 들어간 돈을 쏴준 그 M사 투자자문사 M사의 서모 씨라는 사람이 예. 그해 7월에 우병우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됩니다. 예. 요것의 연결고리가 아마 맞춰지면 중환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걸 근거로 오늘 일부 보도는 검찰이 횡령이나 조세 포탈 이런 것 등을 다 엮어서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부인, 장모, 재산관리인을 전부 일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겁니까? 아마 혐의가 다 인정이 되면 이미 정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인 비리들이 다 인정이 됐고요. 예. 상당한 부분 그 부분은 뭐 부인이라든지 또 뭐 장모 부분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번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특히 우리 박범계 의원도 많이 추궁하셨던 건데 독일 가 있는 최순실한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조언을 하고 했다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들과 그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성립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검찰 수뇌부들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참으로 요 대목이 이제 미묘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국정농단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발각이 됐을 때, 예. 그 미묘한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김순환 검찰총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에 많은 통화가 있었고요. 또 예. 이영렬 현재 특수본 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까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의혹으로 밀고 나가면 예. 지금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밝히는 데는 크게 좀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허.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럼 면책을 해주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두고 있는 주요 혐의들을 밝히고 예.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그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단계, 2단계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를 좀 검찰이 세게 걸면 내가 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 전부 다 엮어서 함께 들어갈 거다. 이렇게 협박한다는 얘기도 있다.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검찰 수뇌부들의 구체적인 뭐 변명이랄까요?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대체로는 그냥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적인 일과 관련된 그러한 통화였다는 건데, 예. 그러기에는 횟수와 양, 뭐 이런 것들이, 또 시점에 이런 것들이, 뭐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아구가 잘 맞지 않는다. 예, 예.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그 부분까지 스스로 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장이 이제 소환을 해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네. 그 수사 주체인 당신들 물러나라. 그러면 당장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미묘한 문제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 모신 김에 그 BBK 사건 관련된 김경준 씨. 네네. 그 만기 출소하고 미국 가는 그 사이에 우리 박 의원께서 직접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경준 씨가? 뭐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유죄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면 자기 자신도 무혐의다. 예. 그런데 왜 자기만 이렇게 10년 이상 예.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느냐라는 예.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예.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 달라고 했고 본인도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가서라도 기자회견도 하고 뭐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네요. 그렇네요. 지금 아직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연락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BBK 사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많은 그 자료들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진상, 수사의 방법일지 또는 다른 접근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그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BBK 사건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제가 뭐 판사도 했고 예. 변호사도 했고 뭐 청와대에서 민정 법무비서관도 했습니다만은 네. 또 뭐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계속 법사위원들을 주로 했습니다. 예. 제가 보는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칙, 논리칙을 다 동원을 해보면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들이 꽤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검찰과 또 그 뒤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예.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의식
정의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외칩니다만 사실 MB 정부 적폐청산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김경준 씨가 말한 얘기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의 적폐도 규명을 해야 되고 이 BBK 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 이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BBK 사건 단순히 이명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와도 연결된다. 이런 고리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경준 씨 얘기입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건 좀 뭔가 진상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피해 현장 영상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아이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지금 내전 상태인 시리아 정부군 또 시리아 반군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고만 있다는데요. 자, 시리아 출신이시죠. 구호단체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님을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실까요? 아이고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픕니다. 지금 현지 소식 계속 듣고 계시죠? 예, 거기 형전에서 있는 활동가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100명 넘었고, 부상자들도 400명 정도는 좀 치료받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사망자 숫자도 많이 좀 늘을 수도 있어 하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시민들은 무서워서 혹시 다른 폭격을 맞을까봐 그래서 다른 동네를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된 화학 물질이 어떤 건지 밝혀졌나요? 예, 저 활동가만 따르면 사린가스로. 사린가스? 예, 사린가스. 이 지역이 지금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지역에는 하마 도시와 이들립 도시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계속 싸우고 있어서 최근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약해서는 몰려나갔는데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지역을 폭격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폭격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인정하지 않나요? 근데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 쪽에서 성명을 낸 게 시리아 정부군이 폭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반군의 화학무기고 거기에 떨어져서 독가스가 터져나왔다. 이게 지금 러시아 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언론사들 이렇게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런 화학무기는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높은 기술이 필요하는데요. 반군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여러 발표 나왔는데 처음은 아예 우리 폭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터키 비행기 혹은 이스라엘 비행기 폭격했다고도 발표도 하고 몇 시간 이후에는 러시아 언론사들은 다른 발표했어요. 시리아 정부군이 폭격은 했지만 반군들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창고를 폭격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서는 여러 발표 나와서 너무 좀 이상하다고 우리 당무도 생각해서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 이런 폭격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좀 정리해보자면 사린가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반군은 만들거나 보관할 기술도 없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폭격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러시아도 개입돼 있다. 정부군과 러시아가 둘 다 직접 관여돼 있다. 뭐 이런 물증들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거든요. 현지 소식통들은 그런 얘기들은 안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부터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그리고 싸우면은 그만하지 말라고 계속 싸우라고 열심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군들은 이렇게 반대 싸우고 있는데 반군의 힘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사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130번 이렇게 화학무기는 폭격했는데요. 130번?
130번. 예, 130 지역에서는 다 복역했는데요. 예. 4년 동안. 예. 근데 2013년 8월에는 이제 모타 지역에서는 크게는 복역했고, 네. 1,600명이 사망했고, 예. 조금씩은 복역은 했는데, 예. 크게는 국제사회 통해서 막 큰 관심은 받았진 않았습니다. 네. 화학무기 공습 공격만 무려 130번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 기구에 이미 2013년에 가입했고 화학무기 전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뭐 미국 정부도 화학무기 반납했다는 걸 확인했다 이랬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들었는데요. 2013년 전까지에는 화학무기 가지고 있지만 뭐 가입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화학무기는 사용해서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포함해서 꼭 화학무기 반납하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네. 만약에 압박하지 않으면 우리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러시아 통해서 협상해서 일단 결론은 화학무기 반납했다고 시리아 정부군이 발표했고 예.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우리가 시리아 화학무기는 다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매번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도 시리아 정부군이 또 사용했습니다. 예. 이미는 뭐 시리아 정부군이 다 모든 화학무기 반납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거죠. 거짓말입니다. 네. 이렇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나 시리아 정부군 뭐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 강도가 훨씬 높아질 걸 이들이 모를까요? 알면서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솔직히는 시리아 국민으로서는 우리는 뭐 국제사회 방안은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30번 이렇게는 폭격은 했는데 화학무기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이 이번에 화학무기 사용했던 이유가 아마 시리아 정부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국제사회 아예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방식으로는 모든 무기 사용하면서 국사적으로는 시리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런 메시지는 보내고 싶고 그리고는 망군들한테서 힘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무기 사용해도 국제사회의 방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반군 너리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경고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하루는 이 뉴스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에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언론과 기자들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째려보는가, 말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오늘은 좀 풀이 많이 죽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풀이 죽은 걸 볼 때 워낙 또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네. 좀 불리한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치소로 이제 검찰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죠. 오늘도 역시 모른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다른 이제 신문들 보면은 안정범 전 수석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첩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깨알같이 대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각종 민원 창구 수첩이라면서요, 그 수첩이.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뭐 밤의 회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언론은 쓰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 결국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제 지적입니다. 계속 이런 이제 전술을 쓰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 오늘도 이 검찰 수사하는데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뭐 계속 같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몇 차례 조사를 더 한 다음에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재판을 넘긴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다가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죠.
그렇습니다. 공범이 둘이 이제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은 여러모로 뭐 얘기를 주고받는다거나 말을 맞출 이 위험이 있으니까 예. 옮긴 거죠. 이 서울구치소는 1987년에 지어졌고 지금 남부구치소는 2011년에 신축 이전이 된 건데 이 남부구치소로 옮겨지니까 뭔가 이제 그 좀 더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처우가 더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덕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우스개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정범 전 수석이 같이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구치소는 이제 남녀 사동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랑 이 사람들이 만날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서로 또 태도가 다른 그런 뭐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은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예술 활동을 막은 게 아니라 단지 지원을 안 한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술이나 표현의 자유를 뭐 이렇게 침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던 지원을 안 한 것은 예술 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예. 그런 건데 본인의 예. 생각은 뭐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자기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여러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했다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게 다 깊은 오해에 의해서 이런 이제 뭐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것도 여러 논란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이빙벨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거 상영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막았다, 문체부가 막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걸 막은 것뿐이지 뭐 예술을 뭐 탄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좀 호가호위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의심도 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눈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아 이게 대통령 본인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또 왜 경질됐느냐 이런 물음을 이제 던지니까 그거는 김기춘 전 실장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거다. 그 자기 생각엔 괘씸죄였던 것 같다. 이런 대답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은하야 다윤아 현철아 영인아 고창석 선생님 그래 참 이뻤지 문재인 후보 목소리로 이름이 쭉 나오고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작곡가 김영석 씨와 가수 나윤건 씨가 이제 작업을 해서 추모곡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도 읽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추모곡 제목은 그리움 만지다라고 하고 이게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이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료가 배포가 됐다고 하고요. 음원은 CJ ENM이 유통을 하는데 이 수익은 전액 4.16 세월호 가족 협의회에 전달된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논란이 됩니까? 일단은 뭐 정치권에서는 뭐 별 다른 얘기가 없는데 인터넷 댓글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보면 이제 뭐 감성팔이다 또는 뭐 이 세월호 참사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또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뭐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것은 또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문재인 후보 오늘 목포신항에 가서 세월호 육상 거치가 미뤄지면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좀 중요한 발언도 했거든요. 네. 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육상 거치가 자꾸 미뤄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선체를 육지에다 놔야 이제 제대로 미수습자들 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게 지금 계속 뭐 무게 산정하는데 뭐 계산이 틀리고 이래서 잘 들려지지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제 1차로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길다란 자동차 같은 건데 예. 이 납작하고 바퀴가 여러 개 달렸고요. 여기에 올려서 반잠수선에서 이제 육지로 옮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싣는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또 세월호 선체가 잘 안 들려져서 무게중심이 안 잡히는 바람에 무산이 됐거든요. 네. 2차 테스트를 시도한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상 거치가 안 되면 반잠수직 선박 위에서 바로 수색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 선박에 이제 선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협조 요청서를 해수부가 발송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무쪼록 좀 빠른 시간 안으로 육지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죠. 다음 안철수 후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그리고 지역 언론인 클럽 토론회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 후보님 지지율 올라가는 거 비례해서 안랩 주가도 뭐 엄청 뛰었다고 그래요. 저는 당선되면 당연히 백지 신탁하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법에 따르겠습니다.
백지 신탁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직자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뭐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팔던지 아니면 금융회사 신탁해라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탁을 만약에 금융기관이 받게 되면 60일 이내에 또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산이 변경이 왔는지 이거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런 제도가 이제 백지 신탁이거든요. 네. 지금 국회 공직자윤리 재산변동사항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보유 안랩 주식은 한 186만 주 정도 되고 이게 평가액이 1,075억 원 정도 되니까 네. 상당한 액수고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네, 법대로 당선되면 백지 신탁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안철수 조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중요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무슨 간담회에 갔는데 여기서 찍힌 기념사진이 논란이 된 겁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앉아있는 뒤쪽에 양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뭐 쭉 도열해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또 같이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 사진만 보면 상당히 이제 강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폭력배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당 쪽은 그 사람들 조폭인지는 모르겠고 뭐 청년단체 회원들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고 있고요. 예. 경찰 쪽은 이 사람들이 뭐 조폭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범죄와 관련된 것이면은 이 사람들을 뭐 조폭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뭐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못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예. 지금 계속 언론도 이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 추가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단지 사진 찍은 것만이면은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을 텐데 소위 이른바 찻대기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뭐 조직적 동원 이런 게 우려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호남 지역 경선할 때 국민의당 일부 인원들이 렌터카로 뭐 투표할 사람들을 뭐 실어 날랐다, 동원했다 이런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앞에 사건이랑 연결하면 조폭을 경선에 동원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된다는 게 문재인 후보 측의 지금 주장입니다. 네. 뉴스 하나만 더 듣고 갈까요? Unbox your phone. Samsung Galaxy S8. 네. 내일부터 예약 판매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갤럭시 X8인데 저는 아이폰을 쓰지만 이게 뭐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 뭐 좋은 기능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국내 출고가가 93만 5천 원이어서 전작보다 저렴해서 소비자들 반응이 좀 좋은 편이고 다만 해외 언론들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지 않았고 디스플레이 화질을 좀 낮췄고 또 밝기를 제한하고 있어서 요건 좀 단점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결국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엔 좀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특검 해체, 계엄령 선포 이런 걸 외치던 분들 있었습니다. 속칭 아스팔트 할배, 아스팔트 할매라 불리는 이분들을 직접 좀 만나서 대화하고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정치적 주장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 이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가지고요. 개간 문학동네에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직업 자체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이시고 이 구술생애사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듣고 그걸 책으로 펴내는 그런 저술가이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최현숙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일을 하신다고요? 예, 사실 뭐 지금은 아니고 작년 말까지. 예. 지금은 아니시고? 예, 한 3년 정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그리고 한 10년 정도 노인복지 현장에서 네. 노인들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항상 어르신들을 많이 뵙던 그렇죠. 그러네요. 지난 10년 동안. 네, 지금도. 예. 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씩 이렇게 만나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서 책도 지금 한 몇 권 펴내셨죠? 예, 지금 이제 이 할배의 탄생이 세 번째. 할배의 탄생이란 제목의 책. 예. 책의 주인공들은 8명인데 하여튼 만나온 분들은 뭐 수십 명이고 지금은 대구 달성군 우리 그 박근혜 전 그 국회의원 지역구 거기 할머니들 또 5분 작업 중 만나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 사실 그냥 탄핵 반대 집회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죠.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현장을 내가 좀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 계기는 뭡니까? 호기심이 원죄죠. 예.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왜 그럴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뭐 싫거나 어쩌고의 느낌 이전에 그런 것들은 없고 사실은 저한테는 없고 그분들이 왜 그럴까 그렇죠. 이해하고 싶고 그 왜 그럴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살아온 내력들, 그렇죠. 생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몇 번 가셨어요? 그 집회 현장에? 태극기 집회는 뭐 촛불 집회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예. 뭐 연구 목적으로. 그렇죠. 뭐 연구이기도 하고 뭐 관찰과 기록 그게 목적으로.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카페 박사모에도 일부러 가입하셨다고. 그렇죠. 박근혜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만 하면 가입이 돼요. 거기 가입하신 이유는 거기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 이런 걸 보시기 그렇죠. 위해서고. 네, 그렇죠. 좋아요. 바로 단도직입 쪽으로 갑시다. 호기심에 이분들이 왜 이럴까를 알고 싶어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 왜 그러시던가요? 그분들의 삶과 어떤 생각들이 읽혀지고 보여졌습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꼭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통칭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시대를, 다른 시절을, 다른 상황을 살아오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그분들은 이제 뭐 일제 국가가 계속 위태로웠던 혹은 없었던 상황, 일제와 전쟁, 해방 그리고 좌우 갈등, 전쟁 그리고 이어진 분단. 국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없거나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을 살아오고 결국 남한 정권을 자기의 정부로 자기의 나라로 선택하게 된 뭐 선택이든 그냥 뭐 그렇게 주어졌든 그 속에서 특히 이제 뭐 가난이라는 빈곤이라는 뭐 그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 상황도 문제가 됐을 테고 그런 속에서 어쨌든 국가가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뭐 그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뭐 이어진 뭐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들이 국가주의라는 혹은 전체주의라는 명목 하에 국가 안보. 특히 분단 상황에서의 국가 안보. 저는 여전히 분단이 지금도 원죄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의 원죄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 이 두 가지 모토로 하는 그 국가의 논리를 끊임없이 그 홍보를 하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시민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국민이죠. 국민들을 통합해냈고 강제해냈고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개인들의 기억조차도 상당히 왜곡해내고 국가의 기억만을 강제했죠.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뭐 다양한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인들이 세뇌되었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자신의 정체성과 그 국가 지배 세력들의 그 어떤 국가 간 정체성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그런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뭐 90년대, 2000년 들어와서 맞이하는 이 시절들은 그분들로서는 그 속도나 효율성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뭐 IT, 뭐 4차 산업시대, 6차 산업시대 이런 그 어떤 속도나 효율성을 감당할 수 없는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고 이 세대 속에 섞여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그분들을 또 이해하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않고 계속 뭐 그냥 노인네 취급 꼰대 할배 뭐 이렇게 취급만 하면서 그 거리감 속에서 계속 소외되어져 왔던 거죠. 소외감. 그리고 개나마 자신들의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종려공원이나 태극기 공원을 그 종려공원이나 파고다 공원을 보자고요. 개나마 그래도 그분들이 나이든 노인들 뭐 대체로는 거긴 남성 노인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거기 모여서 같이 놀았었다고요. 그랬죠. 뭐 어코디언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가끔 소주도 드셨지만 거기를 소위 시민의 공원화한다. 혹은 종려공원의 경우에는 거기를 성역화한다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아. 이것은 저는
국가가 혹은 시민이 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했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속에서 노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었던 거죠. 어떤 장소가 없었던 거고 기회가 없었던 거고. 저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뭐 계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계기로서는 아주 너무나 그 농단이 심해서 막중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로서는 이걸 계기로 그렇죠.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태극기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본 노인들 역시 왜 여기에 와 있는지는 동일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달랐죠. 뭐 박근혜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뭐 그분들로서는 약간 왕과 같은 의미의 뭐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문제는 있지만 그분들의 인식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가 혼란되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탄핵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나는 안 나오겠다. 그건 따르겠다. 그렇죠. 어쨌든 좀 사회 질서가 잡혀야 되고, 그렇죠. 사회 질서가 잡혀야 되고, 사회가 통합돼야 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은 어떻다, 태극기 노인들은 어떻다, 이렇게 집단화하고 하는, 그리고 어떤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 관찰하신 기록을 개간지에 쓰신 글의 제목이 모든 밀려난 존재들의 악다구니는 아름답다. 이런 제목을 붙이셨던데 바로 이 밀려난 존재들의 악다구니라는 단어가 지금 쭉 앞에 설명해 주신 이 젊은 세대들의 또 최첨단 뭐 기술 문명의 발단 못 따라가겠고 결국 이제 밀려나는 거죠. 소외감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박근혜 이 사태를 계기로 악다구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그 악다구니가 나쁜 의미의 악다구니가 아니라 여지껏 막혔던 입을 그리고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소리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잡은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걸 그분들의 인정투쟁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인정투쟁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노인들의 생각도 인정해달라. 그렇죠. 생각과 존재 자체. 사회에서 끊임없이 밀려나고 소외되고, 그리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상실감을 드러내는. 그렇죠. 뭐 본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실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박근혜는 박정희와 직결되는 존재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관, 뭐 경제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린 이거와 박정희를 일체시키는 거고 그것이 자신들의 뭐 정치관 혹은 대통령과 국가관과 일치되는 것이니까 본인들은 뭐 그 면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상실감이라기보다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건 뭐 아주 강렬한 확신이었어요. 제가 태극기 현장에서 본 노인들의 목소리나 외침들은. 그렇고 이제 상실감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지껏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혹은 이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 사회의 이 속도와 효율성에 적응할 수 없었던 그것은 뭐 나이듦 때문이기도 하고 나이듦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밀려남으로 인한 거겠죠. 네. 그런데 본인들은 확신하고 있는 그런 국가 안보, 경제 성장 최우선주의 그리고 나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2017년 시대적 상식과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은 못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뭐 양쪽이겠지만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그런 뭐 국가 안보나 경제 성장이 이분들이 살아온 시절로 봤을 때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통틀어서 그 논리 속에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생을.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분들에게 정체성이라고 봐요. 정체성으로. 바뀌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또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분단 속에서의 어떤 레드 컴플렉스. 뭐 그게 소위 반공 의식
혹은 뭐 뚝하면 종북, 뭐 친북하고 좌빨하는 뭐 그렇게 남을 과잉해서 규정하고 욕하는 것은 자기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 사회 어떤 시민들의 시민민주주의, 뭐 촛불 다양한 혹은 대통령이나 국가를 무슨 국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는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정치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못 받아들인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의 눈에 비추인 젊은 세대들 네.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촛불 집회 이건 뭐라고들 평가하시던가요? 제가 보기엔 양쪽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양쪽 다 돈 2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알바다. 뭐 이렇게. 촛불에 오신 분들 다 알바다?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양쪽 다 너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뭐 전쟁을 겪지 않아서. 모른다.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아서, 가난을 살지 않아서, 그중에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아서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비웃는데, 저는 비웃을, 언어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처절한 얘기죠, 사실. 전쟁을 겪었다는 것은 정말 몸이 철저하게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로서는 이 노인들로서는 젊은이들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 뭐 혹은 다양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전체주의, 합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세대의 분들로서는. 그리고 시민들이 뭐 그렇게 수십만 명 뭐 아스팔트에 모여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이건 원칙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지금도 뭐 선거 때 되면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선거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국왕을 내가 뽑으러 간다는 의미에서. 요번에 뭐 그 박근혜 구속되고 교도소 가는 과정에서도 마마님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일부 그리고 있었죠. 완전히 의병의 자세를 하고 무릎 꿇고 태극기를 이게 고추 세우고 의병의 자세를 하고 뭐 우리가 곧 복귀시켜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그 모습과 언어들이 뭐 한편으로 보면 참 그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분들로서는 그만큼 절박한 것이고 또 그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안보 그리고 이 경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의 생각에서는 아마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렇게 정치 혼란이 오면 이건 안보도 흔들리고 굉장히 불안해진다. 막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는 뭐 이제 57년생이어서 제가 좌우 갈등의 그 국면을 살지는 않았지만 소위 해방 전국에서 전쟁으로 이어진 그 시기의 좌우 갈등의 그 국면을 이번 촛불과 태극기의 갈등 국면에서 뭐 고스란히 저는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최순실에 대해서는 다 욕하죠, 그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1월 달에 1월 달은 아직 이제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1월 달 이전에 이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박근혜를 찍었고, 그렇고 이제 1월 달쯤에 제가 이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정말 박근혜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속았다. 다음번엔 잘 찍어야 된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태극기 집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온갖 마이크를 잡고 그 마이크 권력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그런 뭐 정치인들, 관료들 혹은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에서 계속 이제 다른 식의 선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태극기 집회들도 계속 많이 모이게 한 거고 그 논리가 동네 골목의 노인들에게도 다 들어간 거예요. 퍼져가요. 박근혜는 속은 거래더라. 속았다. 그리고 또 최순실은 하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박근혜는 속았고. 그래, 박근혜는 속았고 어떤 대통령인들 그만큼 안 해먹었냐. 옛날 대통령도 다 해먹었다. 그 정도의 부패는 해먹었다. 그런 논리들로 이제 퍼져가더라고요. 그래서 3월 그 탄핵
하기 결정되던 시기쯤에는 노인들이 거의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결국 네. 그 기득권들의 마이크 선동이 태극기에도 먹혔고 태극기 집회에도 먹혔고 골목 알겠습니다. 노인들에게도 먹혔다는 그래서 거죠. 박근혜는 불쌍한 거고 그렇죠.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제 3월 말에도 다시 그 대구 달성군 우롱리가 아주 산골 마을인데 네. 거기 갔는데 할머니들에게 다시 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심정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구속 깜빵까지 보내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겠죠. 깜빵까지 보내고 저렇게 탄핵까지 할 게 뭐 있냐. 네, 네. 잘해서 그냥 이승만처럼 내려가게. 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다가올 벚꽃 대선에는 누굴 찍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지금 대선 이렇게 뭐 후보들 나오는 거나 당들 나오는 거 봐서도 보수표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하고 있고 뭐 모이지 않을 거예요. 흩어질 거예요. 소위 무슨 한국당서부터 뭐 또 이쪽에 뭐 다른 정당 어제는 또 이제 뭐 가칭 새누리당이 또 이제 상당대회를 했다고 하고 흐트러질 거고 또 어떤 표들은 또 뭐 그 소위 중도 정당들에게도 가고 있다고 이미 그 표의 향방이 보여지는 이런 속에서 그 표들은 뭐 이번에는 어떤 뭐 어디로 가든 성과를 내기는 어렵죠. 네. 문제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언제고 다시 보수들은 여전히 보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라도 뭉칠 거고 그렇게 뭉쳤을 때 이런 노인들의 보수표들이 또 다시 그쪽으로 집결하겠죠. 그렇죠. 뭐 우리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지금 이야기 나눠 보시면 다들 혼란스러워를 하세요, 그냥. 그렇죠. 혼란스러워하죠. 아직은 누굴 찍겠다는 말을 못 하고 정말 박근혜 찍어봤더니 이렇게 된 게 그분들에게도 이 혼돈인 거죠. 이번엔 안 찍을래?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뭐 어쨌든 투표는 의무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또 그분들에게는 투표는 그렇죠. 아주 꼬박꼬박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인 거죠. 언제쯤이면 그분들의 마음이 좀 가닥이 잡힐까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분들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좋아합니까? 뭐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분들이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럴까 해서 사실은 이 소위 국가가 위태로웠던 상황, 그래서 분단까지의 자기의 뭐 청년기까지를 살면서 정체성이 그렇게 확립된 사람들의 경우는 뭐 그 세대가 좀 한 세대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나이 먹는 사람들, 소위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나이를 먹어도 70, 80에 돼도 이분들과는 다른 식의 좀 정치적 선택을 하리라고 보여지고 이분들 역시 저는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과 그 젊은 세대가 논리를 가지고 다가가려고 할 때 변할 수 없고 오히려 심정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숙 씨였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선 관련 보도들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외신에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을 분석할 때 딱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세 명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4월 4일자로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자칭 스트롱맨이 이제 한국 지도자 자리를 놓고 다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요. 자칭 스트롱맨이 홍준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 9년 동안 이어진 보수 정권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행정부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수백만 국민의 분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세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간에 뭐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든가 북한 핵기업,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재벌 개혁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의 주요 공약들, 뭐 이제 쟁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일단 그 문재인 후보의 가족이 한국전쟁 때 월남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하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대북 유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먼저 경제 통합을 하고 이어서 정치 통합을 하는 2단계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사드 배치는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대화를 촉구하지만 제재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예. 지지율에서 여전히 선두주자이긴 한데 최근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정치 쪽에서 나오는 비판이죠. 이제 문재인 후보와 북한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다. 이 연계설 주장. 에 대해서 네.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근무 이력 등을 들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라고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언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 북한과의 관계, 그렇죠. 안보 문제 이런 네. 걸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을 좀 주목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그 접근법을 공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의 긴장 국면으로 봤을 때 당장 대화 재개는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 제재와 대화 같이 간다라는 공약이라고 설명하면서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력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몇 주째 이제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9%포인트 상승하면서 이렇게 그 우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 스스로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국수주의자 지도자제가 맞설 스트롱맨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전술 핵 재배치.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 스트롱맨이라는 표현 그리고 전술 핵무기 재배치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보수 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에서 네.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자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기사에서 보면 일단 5월 9일 대선에서 좌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확실한 좌파 대통령 가능성 덕분에 오히려 가장 보수적인 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들이 부각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요. 보수 주간지라 그런지 아예 그냥 딱 네. 좌파 대통령 이렇게 규정을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을 때 그 네. 연설문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모두 주변에 있는 4강 지도자들이 극우 국수주의자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 네. 아베,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 극우 국수주의자들 틈에서 만약에 5월 9일 유약한 좌파 정부가 탄생한다면 대한민국 살아날 길 막막합니다. 이제는 강단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라고 연설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강단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건대 홍준표 후보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보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들은 대북 포용 정책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위험 지역인 한반도에서 6,000마일이나 떨어진 워싱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대북 전망이 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제시하는 북핵 문제 해결책이 대통령이 되면 조속히 미국과 핵무기 재배치 협상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991년에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배치하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 주간지에서는 최근에도 이제 미국이 한국의 핵 재배치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건 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트럼프는 변할 수 있다? 다르다.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그 한국이 핵무장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따라서 미국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최소한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이 문제, 즉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라는 의제가 대화의 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핵 옵션이 미국 상원에서만 지금까지는 논의가 됐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논의되게 되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고마워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주간지라서 자기들의 시각이 담긴 거고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봐야죠. 아무리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겨우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칫하면 일본의 핵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 보수 주간지에 그 감안하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군부 독재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해석한 건 참 흥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그럼 남는 거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로 갈 것인가 이런 전망이잖아요.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안철수 후보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얼마나 많은 문재인 반대표를 자기 것으로 가져올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훨씬 좁혀진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로 갈 경우 문재인 41.7%, 안철수 39.3%까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반대하는 진보 쪽 표뿐만 아니라 보수표를 가져올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충족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보수표 다 모으고 문재인 반대 진보표까지 모으면 그렇죠. 어떻게 당선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능성이 확실한데도 현재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보수와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와 손을 잡게 될 경우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의 지지도는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패한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 후보가 이렇게 대등하게 난립할 경우에는 역시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기사는 국내 기사를 거의 그냥 옮긴 것 같네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보도들 좀 정리해 보죠. 네, 지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외신에서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을 두고서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이냐, 또는 지금 다음 주에 김일성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도 김일성 생일을 즈음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망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험 날짜를 정할 때 미중 정상회담 염두에 두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일련의 미사일 발사 실험들 그걸 쭉 봤을 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필요에 따른 로드맵 미사일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오히려 타당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결국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북미사일 문제, 또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의제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단 미국은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었죠. 압박했죠, 계속.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부정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가 미중 관계의 발전에 어떻게 갈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추측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한테도 정말 주된 관심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MBC 뉴스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지금 미국은 만약에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독자적으로라도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대북 군사 공격 옵션 같은 것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MBC 뉴스는 지금 그래서 그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 그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앵커가 아예 한국에 와서 현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랬죠. 네, 그래서 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도 거기에 협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또는 긴장 국면을 더 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CNN에서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런데 또 이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그 아버지 김정일의 17년 통치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전 행정부의 협상 노력이 다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옵션이 이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 또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결하게 성명을 내놨잖아요. 북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얘기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북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적인 우려는 결국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 그래서 미국의 사정권 안에 두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직은 북한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게 CNN의 분석인데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현재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이걸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핵 장착 대륙간 탄도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나오고 하는 것처럼 네.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보다 사드 배치다. 사드 문제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4월 6일자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더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다. 왜냐하면 언젠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 역량을 저지하는 데에 이 사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중국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예. 사드는 북한만 겨냥한 것이고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해왔는데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전 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강연 때문에 그 강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더 디플로매시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사드 배치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고 북한만 겨냥하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왔는데 네. 그런데 이 전 CI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우선 북한 관련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일종의 치통처럼 취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치통의 근본 원인인 치아 뿌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런데 미국의 조치들이 그 중국의 치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사드 배치가 그런 치통을 악화시키는 조치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드 레이더가 만주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명백한 함의가 있는 사드를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에 배치했다.
그게 사실이죠, 또. 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그 부분을 부인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 CIA 국장이 사드 배치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니까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발언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와 의심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치통을 악화시키는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특별한 유형의 위협, 즉 북한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용하고 논리적인 조치들, 예를 들면 사드 같은 이런 조치들이 단지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중국을 화나게 한다, 중국의 그 방어 레이더 반경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CIA 국장이 인정을 한 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기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른 설명을 제시를 한 거고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중국에 대한 압력의 문제로 표상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드를 통해서 중국의 치통을 더 악화시키면 중국은 그 치통의 뿌리 네. 즉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시각을 디플로매트지는 또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압박의 형태로 배치된 것이다. 라고 봤다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발표했고 예.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우리가 시리아 화학 무기는 다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매번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도 시리아 정보군이 또 사용했습니다. 예. 이미는 시리아 정보군이 다 모든 화학 무기 반납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거죠. 거짓말입니다. 네. 이렇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나 시리아 정부군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 강도가 훨씬 높아질 걸 이들이 모를까요? 알면서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솔직히는 시리아 국민으로서는 우리는 국제사회 방안은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30번 이렇게는 폭격은 했는데 화학무기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이 이번에 화학무기 사용했던 이유가 아마 시리아 정부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국제사회 아예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방식으로는 모든 무기 사용하면서 국사적으로는 시리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보내고 싶고 그리고는 망군들한테서 힘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 사용해도 국제사회의 방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반군 너리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경고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하루는 이 뉴스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에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언론과 기자들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째려보는가, 말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오늘은 좀 풀이 많이 죽었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풀이 죽은 걸 볼 때 워낙 또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좀 불리한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치소로 이제 검찰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죠. 오늘도 역시 모른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다른 이제 신문들 보면은 안정범 전 수석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첩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깨알같이 대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각종 민원 창구 수첩이라면서요, 그 수첩이. 그렇죠. 예. 거의 밤의 회장이다 이렇게까지 언론은 쓰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 결국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제 지적입니다.
계속 이런 이제 전술을 쓰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 오늘도 이 검찰 수사하는데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뭐 계속 같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몇 차례 조사를 더 한 다음에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재판을 넘긴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다가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죠. 그렇습니다. 공범이 둘이 이제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은 여러모로 뭐 얘기를 주고받는다거나 말을 맞출 이 위험이 있으니까 예. 옮긴 거죠. 이 서울구치소는 1987년에 지어졌고 지금 남부구치소는 2011년에 신축 이전이 된 건데 이 남부구치소로 옮겨지니까 뭔가 이제 그 좀 더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처우가 더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덕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우스개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안정범 전 수석이 같이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구치소는 이제 남녀 사동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랑 이 사람들이 만날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서로 또 태도가 다른 그런 뭐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은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예술 활동을 막은 게 아니라 단지 지원을 안 한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술이나 표현의 자유를 뭐 이렇게 침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던 지원을 안 한 것은 예술 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예. 그런 건데 본인의 예. 생각은 뭐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자기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여러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했다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게 다 깊은 오해에 의해서 이런 이제 뭐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것도 여러 논란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이빙벨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거 상영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막았다, 문체부가 막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걸 막은 것뿐이지.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피해 현장 영상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아이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지금 내전 상태인 시리아 정부군 또 시리아 반군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고만 있다는데요. 자, 시리아 출신이시죠. 구호단체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님을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실까요? 아이고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예, 많이 아픕니다. 지금 현지 소식 계속 듣고 계시죠? 예, 거기 형전에서 있는 활동가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100명 넘었고, 부상자들도 400명 정도는 좀 치료받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사망자 숫자도 많이 좀 늘을 수도 있어 하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시민들은 무서워서 혹시 다른 폭격을 맞을까봐 그래서 네. 다른 동네를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된 화학 물질이 어떤 건지 밝혀졌나요? 예, 저 활동가만 따르면 사린가스로. 사린가스? 예, 사린가스. 예. 이 지역이 지금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지역에는 하마 도시와 이들립 도시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래서 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계속 싸우고 있어서 최근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약해서는 물려나갔는데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지역을 폭격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폭격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인정하지 않나요? 근데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 쪽에서 성명을 낸 게 시리아 정부군이 폭격을 하긴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반군의 화학무기고 거기에 떨어져서 독가스가 터져나왔다. 이게 지금 러시아 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언론사들 이렇게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런 화학무기는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높은 기술이 필요하는데요. 반군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여러 발표 나왔는데 처음은 아예 우리 폭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예. 터키 비행기 혹은 이스라엘 비행기 폭격했다고도 발표도 하고 네. 몇 시간 이후에는 러시아 언론사들은 다른 발표했어요. 예. 시리아 정부군이 폭격은 했지만 반군들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 창고를 폭격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몇 시간 안에서는 여러 발표 나와서 너무 좀 이상하다고 우리 아무도 생각해서 예.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 이런 폭격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좀 정리해보자면 사린가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반군은 만들거나 보관할 기술도 없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로 폭격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러시아도 개입돼 있다. 정부군과 러시아가 둘 다 직접 관여돼 있다. 뭐 이런 물증들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거든요. 현지 소식통들은 그런 얘기들은 안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부터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그리고 싸우면은 그만하지 말라고 계속 싸우라고 열심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군들은 이렇게 반대 싸우고 있는데 반군의 힘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예. 사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로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130번 이렇게 화학 무기는 폭격했는데요. 130번? 130번. 130 지역에서는 다 폭격했는데요. 4년 동안. 근데 2013년 8월에는 이제 고타 지역에서는 크게는 폭격했고, 1,600명이 사망했고, 조금씩은 폭격은 했는데, 그게는 국제사회 통해서 큰 관심은 받았진 않았습니다. 네. 화학무기 공습 공격만 무려 130번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 기구에 이미 2013년에 가입했고 화학무기 전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미국 정부도 화학무기 반납했다는 걸 확인했다 이랬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들었는데요. 2013년 전까지에는 화학무기 가지고 있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화학무기는 사용해서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포함해서 꼭 화학무기 반납하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네. 만약에 압박하지 않으면 우리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통해서 협상해서 일단 결론은 화학무기 반납했다고 시리아 정부군이 아세요. 5명의 후보 다들 완주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죠? 그렇죠. 현재 이게 오자. 양강 구도죠. 이게 좀 출렁거리겠지만은 큰 틀에서 이 구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 완주할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강이 이제 팍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밑에 양강 밑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양강에 합류하기는 그럼 요거는 이제 큰 틀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오자가 양자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거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원래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게 87년 이래로 보수가 제일 큰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진보하고 이른바 민주개혁 이렇게가 합치느냐 나눠지느냐 중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쪽에서 유동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바로 5년 전 10년 전이 그랬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 보수가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는 변수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분류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칠게 봐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진보, 안철수 후보를 중도라고 한다면은 진보 중도가 경합인 거고 보수는 이제 변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캐스팅 보트지 않습니까? 또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나머지 세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진보나 중도 후보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세 후보, 보수 후보 2분, 진보 후보 1분이 과거에는 완주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양쪽 가운데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도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마주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 다 완주 강력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일단 처음에는 다 완주한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나올 때부터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지지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유의미한 지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리고 또 역적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적?
당신 때문에 누가 당신 졌다. 때문에 누가 그렇죠. 졌다, 누가 됐다. 이게 항상 이제 있어 왔던 이제 프레임인 거예요. 좀 이제 진보 정당이 사실은 여기 피해를 많이 봤었고 보수 쪽에서 보자면 97년 이인재 효과라고들 하죠.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이인재 후보가 역적이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지율의 문제와 역적 프레임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또 돈 문제도 많이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법적으로 15% 이상 득표하면은 법정 선거 비용 내에서는 다 환급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100% 예, 선거 공영제니까. 물론 이게 심사를 해가지고 좀 걸러내기도 하는데 한 97%, 뭐 98%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10% 이상은 절반. 예. 이 문제도 보통이 아니죠. 각 후보들 상황은 어때요? 지금 법적 선거 비용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500억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500억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아니로 그렇죠. 아닌 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써놓고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써놓고 환급 받을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사실 내핍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돈 안 쓰고 선거죠. 했던 경험이 있죠.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늘 기자회견 열고 이제 완주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어차피 협치나 연정이 한 축이 돼야 되는데 의석은 부족하잖아요. 지지율에 비해서. 그러려면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이게 기본 전략인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역적 프레임. 이게 이제 정의당 지지자들하고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과의 이제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까? 요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 지지부진해요. 그게 문재인 후보가 흔들리니까 그쪽으로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지지자들이 이렇게 문재인 후보 쪽 유입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양강 구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의당은 불리해지는군요. 그렇죠. 나머지 두 보수 정당은? 자, 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두 보수 정당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이 걱정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수 있죠. 진보 정당보다는. 그리고 이게 역적 프레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문재인 후보를 제일 싫어하는데 당신 때문에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의 두 가지 다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의 선거에서 이번 선거 너무나 독특합니다. 보수 정당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보수 유권자들도 처음이에요. 오히려 좀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해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수적인 후보들은 나하고 제일 맞는 사람한테 찍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덜 싫은 사람한테 찍어야 되는 거냐. 이 초유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나뉠지 예측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안철수라도 찍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보수 유권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프레임이 보수 정당 사이.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 연대 문제. 근데 이거는 유승민 후보가 너무나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절대로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치자면은 그쪽이 오히려 제가 가능성 높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능성으로 볼 때 그게 차라리 있는 편인 거죠. 네. 어떤 합종 연행이 과연 가능할지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모든 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무력자로 일컬어지는 세 사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고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자, 국회 청문회에서 이 세 사람을 직접 신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은 과거에 검찰에 출석할 때 레이저 쏘던 거에 비해서는 좀 표정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과거에 그 도도하고 당당했던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눈빛이 많이 풀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2기 특수본,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이 지난번 특검에서 보지 못했던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그 부분을
수사를 다 마쳤을 거고요. 예. 그밖에 개인 비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마도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혐의는 뭐죠? 어떤 법 위반이죠? 지난번에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는 8가지 혐의인데요. 네. 뭐 현재까지 이제 대체로 보여지기는 한 11가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좀 혐의들이 뭐 이렇게 높지 않은 거고요. 네. 그 죄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수사방해 부분. 그건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방해. 사실상 특별감찰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니까 역시 죄질이 안 좋은 거고요. 예. 아마 개인 비리 부분에서 2014년 5월 초에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그 뒤에 상당한 억대의 뭉칫돈이 정강으로 돈이 들어갔고 또 그 들어간 돈을 쏴준 그 M사 투자자문사 M사의 서모 씨라는 사람이 그해 7월에 우병우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됩니다. 요것의 연결고리가 아마 맞춰지면 중환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걸 근거로 오늘 일부 보도는 검찰이 횡령이나 조세 포탈 이런 것 등을 다 엮어서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부인, 장모, 재산관리인을 전부 일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겁니까? 아마 혐의가 다 인정이 되면 이미 정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인 비리들이 다 인정이 됐고요. 상당한 부분 그 부분은 뭐 부인이라든지 또 뭐 장모 부분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번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특히 우리 박범계 의원도 많이 추궁하셨던 건데 독일 가 있는 최순실한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조언을 하고 했다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목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들과 그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성립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검찰 수뇌부들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참으로 요 대목이 이제 미묘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국정농단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발각이 됐을 때, 그 미묘한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김순환 검찰총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에 많은 통화가 있었고요. 또 이영렬 현재 특수본 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까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의혹으로 밀고 나가면 지금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밝히긴 데는 크게 좀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럼 면책을 해주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두고 있는 주요 혐의들을 밝히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그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단계, 2단계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를 좀 검찰이 세게 걸면 내가 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 전부 다 엮어서 함께 들어갈 거다. 이렇게 협박한다는 얘기도 있다.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검찰 수뇌부들의 구체적인 뭐 변명이랄까요.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대체로는 그냥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적인 일과 관련된 그러한 통화였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횟수와 양 뭐 이런 것들이 또 시점에 이런 것들이 뭐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아구가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그 부분까지 스스로 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장이 이제 소환을 해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그 수사 주체인 당신들 물러나라.
그러면 당장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미묘한 문제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 모신 김에 그 BBK 사건 관련된 김경준 씨. 네네. 그 만기 출소하고 미국 가는 그 사이에 우리 박 의원께서 직접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경준 씨가? 뭐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유죄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면 자기 자신도 무혐의다. 예. 그런데 왜 자기만 이렇게 10년 이상 예.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 달라고 했고 본인도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가서라도 기자회견도 하고 뭐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네요. 그렇네요. 지금 아직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락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BBK 사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많은 그 자료들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진상, 수사의 방법일지 또는 다른 접근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그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BBK 사건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뭐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뭐 청와대에서 민정 법무비서관도 했습니다만은 또 뭐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계속 법사위원들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보는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칙, 논리칙을 다 동원을 해보면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있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과 또 그 뒤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의식. 정의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외칩니다만 사실 MB 정부 적폐청산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뭐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요. 김경준 씨가 말한 얘기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의 적폐도 규명을 해야 되고 이 BBK 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 이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BBK 사건 단순히 이명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와도 연결된다. 이런 고리 말이죠. 네. 김경준 씨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건 좀 뭔가 진상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